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를 파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가안보실은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자,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국가안보실이 파병 철회를 촉구했고 또 이렇게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낸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북러 군사협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일 텐데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든 러시아든 아직 공개적으로 병력이 파병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푸틴이 사실 이제 북한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었잖아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발전이 돼서 그런 상황이 물론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놓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러 관계를 파탄을 내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도 어떻게든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반도 유사시 즉각 위협이 되기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격용 무기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이 공격용 무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러시아군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이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꼽자면 사실 이제 155mm 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한 155mm 포탄을 한 1000발 정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부족해서 사실 최소로 아껴 써서 1000발이었지. 지금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 155mm 포탄이 전장을 주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로 한데 지금 이제 서방 세계가 많이 미국을 포함해 서방 세계가 많이 지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의 그런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도 잘 보시면 국정원이 발표했지만 뭐 120mm 그다음에 155mm 해가지고 한 800만 발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많은 양의 포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뭐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양의 포탄을 특히 155mm 포탄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쩌면 전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만약 그렇게 되면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천궁2 같은 무기는 어떤가요?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천궁2는 지금 우리 군에 막 배치를 하고 있는 무기라 사실 우리도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무기들을 뺏어 주기는 지금 상황이 그것도 애매한 전력화가 상황이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줄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제 방어용 무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만드는 지금 무기들은 해외에서 들어왔던 무기들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해외에서 도입했던 그런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경차식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우리가 도입한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이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군 특수부대가 주축이고 또 이 지원한 군수물자를 운용할 군인 위주로 파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그 친러 SNS에 러시아 국가와 인공기가 이렇게 함께 꽂혀 있는 함께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라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특수부대가 이 접전 지역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한 10,000여 명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해주 지역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상도 나왔었죠. 한국어가 나오는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전에도 좀 비슷한 유사한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을 지원하면서 이런 무기를 교육을 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전투 병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훈련을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빠르면 11월 첫째 주, 조금 늦는다 그러면 12월 둘째 주 정도에는 전선의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요? 훈련을 예. 마치고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8월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병력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쿠르스크를 재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 병사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밖에 뭐 남부나 중부 전선 쪽으로도 또 투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쿠르스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치열한 지역에 투입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입니까? 자원이 우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병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 잘 보시면 하루에 최소 몇천 대에서 많게는 10,000대 이상의 드론이 떠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든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든 어떠한 징후가 드론으로 탐지가 되면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군도 참전했을 경우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 예. 물론 이제 북한에서 최정예 요원들로 선발을 했지만 일단 북한과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 지형이죠. 그러니까 전자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전자 환경이 예. 다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부분 평지입니다. 그리고 드론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격에 투입되기도 전에 포격에 당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북한군이 얼마만큼의 전투력을 발휘할지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모습은 11월 초쯤 드러내지 네.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참전을 실제로 한다면 전쟁 당사국의 첫 해외 참전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참전 명분으로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지금 잘 보시면 특히 이제 러시아군이 북한군들을 마치 이제 러시아 군인 것처럼 속이고, 북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몽골계라든지 뭐 투르크계라든지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북한 병사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소수민족인지 이게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SNS 사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끝까지 용병이나 아니면은 자기네 러시아 내의 소수민족이다라고 이렇게까지 계속 포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밝히지 않을 예, 거로. 북한 네. 입장에서도 이걸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국제사회로부터 또 추가적인 제재, 특히 이제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또 제재를 또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북한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네. 한미 연합 훈련을 맹비난했고 네. 또 무인기까지 뭐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전방 지역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파병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연관보다는 예. 일단은 그럼 이 병력을 왜 보냈을까를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 지원을 했지만 그거는 아마 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에너지로 대체가 됐을 것 같고, 다만 병력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뭐 북한뿐만 아니라 쿠바라던가 인도, 네팔, 아프리카, 뭐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용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최소 그런 사람들의 월급이 한 2,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당국이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금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탈북자 단체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희생당하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로금 성격의 현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화벌이 수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달러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화 부족도 상당히 심각한 경제 문제가 되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파병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파병이라는 더 큰 강수가 나온 상황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어떤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새로운 또 그런 방위 조약 같은 걸 또 맺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러 간에 굉장히 밀착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보다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 11월 대선에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좀 운신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북한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 예. 사실 그 몇 달 전에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쩌면 핵 협상에 대비한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